올해는 작년처럼 또 빠지면 어떡할까 이거를 걱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얼마나 먹고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걱정하는 시기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 스튜디오 옮기고 나서는 처음 와보네요. 아,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저는 네네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호석 아카데미 1년 만에 나온 거 그래요? 같은데 1년이에요 벌써?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에 봄인가 나왔었고 그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쵸. 저 그때 이후로 한동안, 주가 그죠? 보면은 아시잖아요. 뭐 계단식 하락장 그러니까요. 몇 번이나 맞고 그러니까 모시기도 민망해가지고 제가. 뭐 빠져도 할 말은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언제까지나 그 당시 때는 정말 하단 지킬 거다라고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몇 번 하단 뚫고 내려가고 그래도 뭐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해볼만 하죠, 해볼 좀. 만한 장인 것 같은데 역시나 어렵긴 어렵네요. 진짜 분위기 봐도. 많죠, 그죠? 네. 여러 가지로. 오늘 좀 이제 그 2월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촬영일 네. 기준으로 3월 달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고민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 얘기를 할 텐데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책을 쓰셨더라고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라. 주식 네. 투자 생존 전략. 표지도 예쁘고 한지영 팀장, 한지영 네. 연구원님의 첫 번째 네, 첫 책인가요? 번째 책입니다. 원래 번역서는 몇 권 냈었는데 그쵸. 이제 직접 쓴 책은 처음이고요. 진짜 그 되게 발가벗겨진 기분이에요. 발가벗게 왜요? 이게 뭐 그 애널리스트도 이제 초반에 인입 보고서를 내잖아요. 첫 보고서. 그쵸. 그때도 되게 뭔가 그 내가 시장에 드디어 이제 태어나는 느낌. 예, 태어난 느낌이고 되게 창피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에요.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뻔뻔해지긴 져야 되긴 맞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첫 보고서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그 보고서를 냈을 때 그 뭔가 떨림이랄까? 뭔가 이렇게 이걸 들고 세상에 나가도 될까? 네, 아직 세미나를 부족한 것 다녀도 같은데? 될까?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많이 이게 되셔가지고 벌써 이제 책을 쓰셨어요. 근데 네. 책 제목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주식 투자 이거 하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건가요? 생존을 하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구를 몇 가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제목을 지었던 것도 저는 네. 영화에서 좀 영감을 받았죠. 영화에서요.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액션 영화 중에 네. 짝패라고 있는데 네네. 그 유승환 감독이 연출한 그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악역을 맡은 깡패 이범수가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네.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자가 강한다고. 예. 결국에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다라는 것을 이제 그 세계가 증명해줬는데 주식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래 살아남을수록 그게 복리 수익이 됐던 아니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누릴 수 있는 큰 폭의 수익률 상승 기회가 됐던 그러한 것들을 내가 향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오래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탑다운 애널리스트로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노하우와 좀 그 독자분들에게 방향을 좀 제시할 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고민을 담은 책이고 제목도 그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한다라는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네, 살아남아야 네. 나중에 뭐라도 있지.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면 이제 그 뒤로는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비유를 이렇게 하는 게 나보다 그 내 자산이 네. 빨리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먼저 죽어야지. 그쵸. 내 자산보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자산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노후 관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림을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27페이지 네네. 보니까, 매트릭스를 그려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예. 불확실성 매트릭스인데, 요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거 화면으로 좀 뭐 띄워주실 것 같은데, 그 왜 불확실성은 제가 매트릭스로 구분했냐면은, 그거에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했어요. 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럼스페드 국방부 장관이 네. 뭐 우리에게는 알려진 불확실성과 뭐 알려지지 않은 불확실성, 이거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착안을 했고요. 이게 왜 제가 이거를 만들었냐면은, 주식시장에는 늘 불확실성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되게 많죠. 그렇죠. 연준이 정말 금리 인하 오래 할지, 아니면 또 그것도 있죠. 최종금리가 과연 뭐 5.25가 될지 5.5가 될지 또 인플레이션이 혹시나 다시 또 높아지지 않을지 이러한 것들 굉장히 이제 매크로나 증시를 둘러싼 제반적인 환경상 불확실성들이 많은데 불확실성이 많다고 무조건 피하면은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입장이에요. 불확실성을 구분해서 보자.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사전에 좀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불확실성, 그리고 사후적으로 그냥 반응할 수 있는 불확실성, 이걸로 좀 구분해서 보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거를 이제 그 도표 도식화 시킨 게 바로 27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크게 4가지 범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대응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거. 그게 뭐냐. 뭐 경기 주요국들 경기가 뭐 둔화되는 거나 기업 이익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나 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된다라는 거. 뭐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한다는 거. 이거는 뭐 불확실성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다음 게 있는 게 알고는 있지만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이게 known, unknown. 쉽게 말해서 모르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약간 잘 알듯 말듯. 모르겠는데 그 모르겠는 뭘 모르는지는 아는 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뭘 모르는지 뭘 모르는지 아는데 그래도 알듯 말듯한 거. 알듯 말듯한 거. 뭐 예를 들어 연준이 정말 정책 전환 피벗을 할지 말지. 이것도 저희가 지금 요즘에 다시 좀 헷갈리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향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이번에 1월 소비자 물가 뭐 기술적으로 물가 지수 개편한 효과도 있지만 갑자기 우리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물가가 나오고 맞아요. 있다는 것도 시장에 좀 새로운 좀 알듯말듯한 불확실성들로 작용을 하고 있고 대신에 저는 이 위에 있는 1사분면과 2사분면 위쪽에 있는 2가지 영역은 사전에 대응 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 지표들이나 이제 매크로 지표들, 투자 지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그 지표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위쪽에 있는 사전 대응의 영역에 있는 이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을 그려서 이 네. 위쪽에 있는 것은 노운이에요.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이 위쪽에 있는 영역을 넓히기 위한 게 아닐까. 이거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아래쪽의 영역의 주식시장이 뭐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뭐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냥 그쵸. 동물적인 반응, 그냥 빠지면 같이 공포에 휘둘려서 팔고 이러한 반응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영역들은 발생 가능 확률이 낮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매몰돼서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보실까요? 그 3, 4분면 보면은 unknown, known 영역이 제가 표시해놨는데 네. 이거는 누군가는 알고 있는데 네. 대부분은 모른다. 네. 대표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안 할지 이거 시진핑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렇죠. 저희는 모르죠. 네.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마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쵸.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대부분 다 모르는 영역이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그야말로 그냥 unknown 말 그대로. 블랙선.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 2월 딱 거의 1년 됐죠. 이때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침공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창궐한 것도 아무도 몰랐던 거고. 그리고 분명히 올해나 내년이나 어느 순간 또 예측 불가능한 뭔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을 벗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희가 블랙스완으로 취급해서 그냥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몰돼서 야 올해도 블랙스완 이벤트 누군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다 현금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네요.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 수 없는 거, 이게 아까 이제 그 4분면이죠?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주식 못 끝이 해요, 없어요.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맞냐 그러면 또 이게 꼬투리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맞죠. 문제라고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세상은 돌아가긴 돌아가니까 맞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게 걱정이 돼서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네.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이거를 감안해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투자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 이제 생존해서 그렇죠.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 하나로 이제 뭔가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네네. 자, 이제 그러면 시장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네. 시장은 좀 1, 2월 달 시장 좀 복귀를 해보자면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한 줄로 표현하면 근본 없는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근본 없는 자. 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1월 달 생각해 보시면은 네.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거의 8% 정도 오르고 이게 거의 뭐 2010년도 이후에 5번째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굉장히 세긴 셌죠. 근데 1월 달에 상승했던 성격들을 보면은 네. 순환매도 업종간 되게 빨리 돌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봐도 1월 중순까지는 반도체, 은행 이런 애들이 날아갔다가 갑자기 명절 끝나고 나서 성장주들 막 다 날아가고 시장 색깔 확 바뀌어버리고 네. 그런 상태에서 2월 달로 넘어갔는데 2월 달에는 갑자기 주식 강세, 금리 상승하고 환율 올라가고 이 세 가지가 같이 갔죠. 그쵸. 통상적으로 이 세 가지 같이 가면 안 되는 자산이잖아요. 그 셋 중 누구 하나인가는 잘못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원웨이로 올라갔거든요. 그쵸. 원달러 환율이 네, 그렇게 2월 초부터 3월 달까지 네. 계속 이제 자를 걷는듯이 이렇게 네. 올라갔는데 주식은 거의 안 빠졌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저희의 그 아마도 같이 이제 매니저 생활 하시면서 채용했겠지만 저희의 아픈 기억은 항상 주식과 채권과 외환시장 중에 잘못 보는 시장은 항상 거의 주식시장이었잖아요. 아하, 네네네. 그런데 지금 주식 생각보다 좀 잘 버티고 있는 것도 나름의 신기한데 그 안에서 또 테마 주간에서도 굉장히 빨리 모든 게 움직이고 맞아요. 여러모로 지금 뭐 패시브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거나 액티브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거나 1, 2월 달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는 장색 그 레벨 자체는 높아지고 좋았었는데 대응 자체는 하기 어려운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점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건 맞는데 또 이게 상단은 또 어디까지 열려있나 이런 그런 고민도 되고 그죠? 지수에 대한 고민되고 저도 상단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3월 FMC까지는 열리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하단은 저는 지금 거의 지켜주고 있다.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하방 경직성. 이거는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우리가 2월 달 들어서 갑자기 여러모로 많이 좀 힘든 상황들이 발생했잖아요. 고용 너무 잘 나오고 CPI 잘 나오고 PCE도 막 잘 나오고 이러니까 연준의 막 금리 인하 기대감 전부 다 되돌림 되면서 맞아요. 이거 뱉어내고 변동성 자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악재의 성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내내 맞아왔던 게 지금 올해 다시 좀 부각된 거다. 그러니까 기존의 악재로는 증시 하단 잘 안 깨진다라는 게 제가 그 입장이고 또 차트도 저는 무시 못한다. 기술적인 측면도 무시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2월 달에 살짝 조금 불안했던 게 차트가 둥둥 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코스피 기준으로 일간 일봉 차트를 보면은 그 1월 말에 연휴 끝나고 나서 갭 상승을 한번 했었다가 그 갭이 안 메꿔지고 그냥 위에서 계속 이렇게 둥둥 떠나 있어 차트가. 이게 어떻게 둥둥 떠난다는 표정이 좀 재밌긴 한데 네, 약간 아일랜드 갭업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서 거래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갭이 메워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해요. 네, 보통 저희가 그때 항상 공백은 자격 주식시장 허용은 안 하거든요. 맞아요. 갭이 생기면은 맞아요. 그거를 메꿔야 되고 뭐 저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숙취 있어서 필름 끊겨도 다음 날에 어떻게든 기억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에는 이제 공백을 메우려는 특성이 있는데 네. 주가도 주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 둥둥섬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거 그냥 참 기술적인 용어로 아일랜드 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일어났다라는 게 2월 달에 불안 요인 중 하나였는데 어제 그래도 뭐 2400 잠깐 깨지면서 메워졌죠. 어느 정도 그 갭이 메워졌다라는 것도 뭐 하나의 좀 기술적으로도 하단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의미가 있는 변화였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을 하고 한 번 정도는 정리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됐다. 기술적으로도. 네, 그 상단도 지금 당장 열리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막 2300 깨지고 막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아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2월 말이니까요. 마지막 날이니까요. 3월 달에는 어떤 일정들이 좀 있나요? 이게 뭘 해야 될까요? 여기가. 3월 달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희가 이제 지겨울 것 같아요. 네. 고용과 인플레이션과 FOMC 뭐 매번 이제 거의 똑같은 이벤트를 또다시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매크로 장세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달에 이제 탑다운에서 중요한 일정은 그거 3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FOMC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거의 매주마다 순차적으로 있거든요. 10날에 고용 있고 그 다음 주에 CPI 있고 그 다음 주에
FOMC 있고 매주마다 좀 이벤트를 하나씩 거쳐야 되는데 그게 다 소화하기까지는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단은 조금 열리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긴 한데 매크로에 종속된 지금 힘든 장, 매크로 종속장이긴 하지만 이럴 때는 이제 매크로를 보기보다는 바텀업에서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에서 계속 좀 아이디어를 찾아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탑다운 쪽에서는 중국 쪽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양회를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과연 양회에서 뭐 어떤 정책이 나올지 그 재료들이 주식시장에 얼마나 좀 불어다 들지 이런 좀 바텀업 관점에서 좀 아이디어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회에는 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이게? 많이 뉴스 플로우 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중국의 성장률 목표 작년이 이제 5.5%대 중반으로 제시했는데 작년 성장률이 3%대 나온 게 거의 이례적이더라고요. 네네네. 원래 보통 거의 뭐 지난 10년간의 성장률 목표랑 성장률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든 뭔 짓을 해서든 그 목표를 달성했는데 작년에 달성을 못했다라는 거는 이건 나름의 이제 중국 당국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일 거고 이제 올해는 그 목표를 다시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들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투자 쪽이 될지 아니면은 내수 진작 소비 쪽이 될지 여기에 이제 좀 택일의 문제 중국 양회에서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도 어떤 쪽에 좀 베팅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투자 쪽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기계들 주식 잘 올라간 거 보면은 네. 중국의 양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쪽으로 좀 쏠린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이번에 관련된 뉴스 플로우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줄줄이 나올 텐데 그때 이제 좀 판가름이 한 번 더 나겠죠. 정말 투자 쪽으로 할지 소비 쪽으로 할지.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 관련주 그래버리면 그쵸. 이제 뭐 굴뚝 산업 그쵸. 이게 좀 아무래도 이제 중간재 역할을 하니까. 네네네. 근데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큰 변화는 없고. 일단 거의 다들 보면은 숫자 나오는 것보다는 네. 기대감으로 한 번 더 끌어올릴만하다 여기에 좀 다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히나 중국 대표적인 소비 테마주 같은 경우 화장품이나 네. 뭐 레저, 여행, 면세점 이런 것들도 1월달, 2월달 다른 주식들 날아갈 때 상대적으로 쉬었던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 한번 갈 때 되지 않았냐 여기에 좀 주시하고 있는 뭐 기관들도 많은 것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정해 놓고서 그 안에서 좀 순환매 플레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달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융주와 뭐 철강 이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특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네, 여러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좀 다 뱉어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1월 달에 막 와 했던 게 제자리를 찾아간 게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원달러가 그렇고요. 환율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그래요. 네, 금리도 막 많이 빠져가지고 좋다, 채권 투자하는 사람 좋다 그랬다가 다 빠졌고, 다 올라고 다시 네. 금리가. 그리고 이제 금융주도 보니까 다 올랐다가 다 빠졌고, 포스코도 보니까 좀 최근에 한번 시세를 좀 줬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이게 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되돌림의 되돌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갔다가 왔다가 계속 그래요. 네. 지수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니까 대형주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 대형주 내에서 이게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업종으로 따졌을 때는 어느 쪽이 좀 관심 가져야 될까요? 3월 달에. 3월 달에 저는 그래서 아까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은 지금 다시 한번 볼만하다. 리오픈즈. 얘네들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달에 올라갔다가 1월, 2월 되돌림 됐고 다시 좀 얘네 차례가 오지 않을까. 왜냐면 딱 재료들도 지금 양회라는 재료들이 있으니까 괜찮고 또 이것도 있어요. 가치랑 성장 요즘에도 구분 계속 하잖아요. 지금 한동안 좀 성장주 좋았다가 과연 올해에도 가치 줄까 성장 줄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가면 성장주들이 다시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한두 달 정도 기간을 놓고 보면은 가치주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가치주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제가 형님한테 들었던 형님 채널에서 본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한 게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디스
가로 열고 이제 인플레이션. 네. 이것이 인플레다 뭐 이런 거죠.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빠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진짜 그 발로 스파르 타는 것처럼 그런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것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고 탑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제 인플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기 이때는 성장보다는 가치 쪽이거든요. 가치주다. 그럴 수 있구나.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가치주 영역에 있는 업종이나 테마 섹터들을 필터링해서 보면은 리오프닝 애들이 많이 잡혀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거를 탑다운과 뭐 이게 그 이벤트를 섞어가지고 전략을 짜보자면 그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이제 질문을 조금 드려보면 방금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자 이제 1월 달에 CPI가 2월 달에 나온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좀 깜짝 놀란 거고요. 그렇죠.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나오는 CPI가 이제 3월 달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물론 이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 예측을 해보자면 이번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1월달 물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야 이제 너무 높게 나왔으니까 이제 볼 거 다 본 거 아니냐 오히려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이거 같아요. 시장 주가 뭐 경제나 일상생활은 현상이 결정하긴 한데 주식시장은 현상보다는 기대가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1월달 CPI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서프라이즈로 작용해서 악재로 작용했던 거고, 그렇죠. 2월 달에는 다시 야, 물가 덜 빠질 것 같은데 컨센 높여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또 반대로 거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상태가 이게 약간 치열한 수싸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고 고용도 중요한데 3월 달은 걔네들보다는 FOMC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FOMC도 전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저는 만약에 너 FOMC 끝나고 나서 증시 오르냐 빠지냐 딱 저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저는 그냥 일단은 오를 수 있다라고 이번 3월 FOMC 회의가 끝나면 왜 그렇죠? 그 주가는 모든 재료들을 좀 선반영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2월 달에 시장의 변동성들이 굉장히 컸잖아요. 맞아요. 체감적으로도 하락 정도 많고 거기에는 3월 FOMC에서 연준이 뭐 점도표를 상향할 거고 금리도 25bp 안 올리더라도 최종금리는 우리가 1월 달에 상정했던 것보다는 더 높게 올릴 것이다라는 불안감들이 2월 달 변동성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은 오히려 3월 FOMC가 끝나면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경험했던 악재, 뭐 기정사실화, 재료 소멸 인식 이걸로 한번 위로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가 2,500대에서 지금 있거나 놀고 있으면은 오히려 3월 FOMC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또 3월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달 정도, 3주, 4주 정도 남았죠. 전망들을 계속하고 저 같은 경우도 계속 고민을 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본 바는 뭐 50bp 인상설들이 요즘 새록새록 올라오고 있는데 25로 끝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점도표를 얼마나 올리냐겠죠. 작년 그 12월 달에 점도표 제시했던 게 5.14, 5.17 이 정도였으니까 최종금리를 지금 그때는 시장에서 5.25로 봤었는데 이거를 뭐 5.3, 5.4 정도 중간값 제시해서 최종금리가 5.5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점도표를 시사하면은 이거는 이미 증시에서는 일정 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막 5.75, 막 6% 이렇게 시사하는 듯한 데이터들을 제시하면은 그때는 FOMC 끝나고 한 번 더 맞고 가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확률을 그렇게 높게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일단은 위로 FOMC 끝나고 나서는 위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월 둘째 주에 고용지표, 그다음에 CPI, 그다음에 이제 FOMC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주간별로 있기 때문에 그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이제 좀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일단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는 건 이제 고용일 거고 이제 일단 고용을 생각해 보면 우승 헛웃음이 나오는 게 그 이유가 있죠. 지난달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죠. 진짜. 그러니까요. 그 숫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제 채권 금리 때문에도 그렇고 올라가고 연준 위원들도 다들 그 이후의 발언들 보면은 야 이거 생각보다 센데 그 경제 센데 막 이런 톤으로 좀 바뀌었었죠 진짜.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대를 반영하는 주식은 기대를 반영하니까 일단 매를 세게 맞았잖아요. 네, 뭐 저기 50만 명이 봤으니까 이번에 막 70만 명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럼 뭐 1월 달부터는 안 좋았는데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안 좋아지겠지 뭐 1월이 제일 좋았던 거고 이제 안 좋아져.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좋은 희망 회로를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이게 어떻게 될지 얼마 전에 이제 그 서머스 전 장관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진짜 모르겠다 나도 이런 얘기를 표현하시는 게 이게 진짜 정말 살아볼 때 그런 사람들도 모르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민이 많고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신 게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너무 팽팽하게 안 좋은 요인과 좋은 요인들이 겹쳐 있어서 이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잖아요. 좀 보면은 좋은 거 있죠. 네. 고용도 워낙 지금 좋은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안 잡힐 것 같지만 또 소비가 갑자기 급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카드 사용량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도 뭐 어떻게 될지 돈을 공급하고 일본에서 돈을 공급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모로 진짜 좀 혼재된 상태, 혼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시장을 보자.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있을 FOMC 회의가 방점을 좀 찍지 않겠냐.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 뭐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FOMC 때 끝나고 뭐 시장 빠지면은 저는 또 이제 그때 이후에 방송에서는 이제 사과 방송하러 돌아다녀야죠. 아니 근데 어쨌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니까 어떡합니까? 해야죠. 저는 그 직업을 갖고 있어서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측을 안 하면은 아까도 저희 잠깐 얘기했지만 반응밖에 할 수 없어요. 반응. 근데 예측을 하면은 대응을 할 수는 있죠. 대응이랑 반응이라는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대응이랑 반응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대응은 만약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내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전략들을 그에 맞춰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상황들이 내 전략은 맞았고 이 상황이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비이성적으로 움직인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내 전략을 고수해 나갈 수 있어. 그 예상했던 전략들을. 그게 저는 대응이라 생각하고 반응은 그냥 거의 동물적인 반응이죠. 주가가 빠지면 똑같이 따라 팔고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운 좋으면 잘 먹고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존을 지속시킬 수 있을 만한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이게 대응, 반응, 좋은 표현이신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정말 저도 이제 옛날에 운용할 때 생각해 보면 대응이라기보다는 반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은 주식은 효소가 주가 왜 빠지냐,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맨날 이제. 맞아요. 저희 애널리스트 주식은 못하긴 하지만 주식은 되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코인 같은 것들은 그래도 다들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다들 허용하게 하거든요. 저도 코인 할 때 보면 저도 대응 없어요. 그냥 반응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 사고 따라 팔고 이게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말은 쉽지만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게 대응과 반응이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대한 점검을 좀 해주셨고 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은. 달러가 좀 궁금하거든요. 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환율 지금 뭐 131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환율이 정말 주가보다 더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미 좀 거의 바닥 대비 8% 정도 연초 이후로 8% 9% 정도 올라왔으니까 단기간에 이만큼 올라온 거는 지금 과도한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지금 상단은 보지 않았나 고점은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나 아까 마찬가지로 환율이 올랐던 것도 연준의 뭐 긴축에 대한 불안감, 금리 더 올릴 거라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외환시장에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환율이 같이 튀었던 건데 지금 어느 정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소화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환율 더 오른다라고 베팅하는 거는 조금 리스키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3월 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해봤고요. 이제는 좀 질문을 조금 더 긴 시계열로 좀 바꿔서 올해 연간으로는 좀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뭐 올해가 지나고 이제 또 이제 하반기로 될수록 이제 또 내년은 또 뭐야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우리 연간으로 보면 또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일단 고민은 이거 같은데요. 그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한번 나가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저는 올해는 작년처럼 또 빠지면 어떡할까 이거를 걱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얼마나 먹고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걱정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에 하락장의 강도를 보면 엄청나게 거셌고 되게 깊었는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나 그 정도의 하락장 이후에 다음에는 그게 기술적인 성격이 됐던 간에 정부의 부양책이나 중앙은행 부양책이 됐던 간에 플러스로 끝나냈던 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딱 한 번 예외가 있었죠. 거의 뭐 근 40년 동안 한 번 예외가 있었죠. 언제? 미국의 경우는 닷컴 버블 붕괴, 한국은 IMF. 그때 미국이나 한국 모두 다 3년 연속 하락장을 보였었는데 그때 하락장의 성격은 그냥 블랙스완의 이벤트들이 왔기 때문에 그 충격이 워낙 거세서 3년간에 이어졌던 거고 작년에 저희 하락장의 성격을 보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블랙스완의 성격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러우 사태가 어느 정도 좀 근접했긴 하지만 그 지정학적인 사건이 유발했던 증시 충격은 뭐 2월달 거의 3월달 초 단기에 그쳤고 나머지는 그냥 연준의 뭐 긴축, 인플레이션 이 문제, 기존의 문제들로 하락했던 거기 때문에 과거의 3년 연속 하락장의 성격이랑은 다르다.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에 빠졌던 것들 올해는 되돌림이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좀 뭘 봐야 되냐 앞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에 금리도 계속 저희는 좀 챙겨는 봐야 될 것 같고 또 기업 실적이 언제 업턴을 할지 코스피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이게 얘네들이 언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전망을 할 때 보면은 결국은 실적이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하반기에 좋아지기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근데 하반기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은데 하반기 하반기랑 7월 달 이후겠죠. 그때부터 바로 탄력적으로 좋아지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실적이 생각합니다. 좋아진다면은 또 이제 어떤 섹터가 좋아지느냐 결국은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으로 더 이상은 안 좋아지지 않는 구간으로 들어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게 확인돼 버리니까 미국이 뭐 노랜딩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은 금리를 좀 어쨌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오래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가 경제가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당초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았으니까 이제 내년에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을 갖기가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아요. 원래는 보통 이제 저희가 기존에 뭐 두세 달 전만 해도 1, 2분기가 경제지표 제일 안 좋고 제일 안 좋으니까 그러면 그때 주식을 사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노랜딩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사이클의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존재하는 사이클을 고려를 안 한 그런 전망 같다라고 보고 있고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연말로 갈수록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지표는 더 안 좋아지는 게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이런 것들을 경제가 지금 계속 지금처럼 버티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면은 뭐 보통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지표가 많이 망가질 거다라는 저희가 전망이 있었는데 그게 한 개 분기 정도는 연장돼서 2, 3분기가 좀 더 망가지면서 뭐 리세션이긴 하겠지만 그냥 마일드한 그냥 소프트한 랜딩 이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그게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나타나게 되면은 경제 사이클 상으로는 그때가 거의 바닥이고 증시 사이클 상으로는 보통 그거보다는 거의 한 개 분기 정도 빨리 움직이니까 연말로 갈수록 증시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연말로 갈수록. 그러니까 내년을 보고요. 그죠? 네, 그렇죠. 그 궤적을 보면은 말씀하신 거 보면은 3월 달에는 좀 반등하긴 하겠지만 그 중간 여름 어딘가쯤에는 변동성이 한번 하반기에 있을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을 반영해서 좀 주가가 좀 출렁일 수는 있겠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좀 좋아진다. 그러면 이게 사실 또 보면 또 계절성인 건데 11월에 사서 5월에 팔고 나가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지금 뭐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 이 경로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내는 전망들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반 투자하시는 독자분들,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증시 경로가 이렇게 뭐 상저하고 이거 따지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1년 뒤나 6개월 뒤 봤을 때 주가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월 초라고 하면은 12월 달 갔을 때 코스피는 지금 2,400 이제 겨우 넘었는데 네. 뭐 2,700, 800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800 정도까지는 네. 갈 수 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한재영 연구원님이 이제 주식 투자 생존 전략에 대한 이 책을 가지고 나오셨고 그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좀 전해주신 데다가 3월달 전략과 이제 앞으로 올해 연간으로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는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쥐어짜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시지 않았을까. 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 첫 출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영이 오래 전부터 봐왔잖아요. 네. 이제 책도 쓰고 사실 뭐 저도 책 한 권밖에 안 써가지고 혼자 쓴 거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책을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이가 쓴 책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